안녕하세요.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리골 온라인 세미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전자 개발자를 위한 범용 계측기 기초라는 주제로 실무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계측기의 기본 개념을 전달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회로가 잘 동작 안 하는데 이유를 잘 모르겠다든지, 신호가 이상한데 어디가 문제인지 모르겠다든지, 측정값은 나오는데 맞는 건지 확신이 없으시다든지. 이 모든 문제의 공통점은 바로 계측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입니다. 오늘은 그럼 계측기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기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세미나 진행에 앞서 발표자인 저에 대해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리굴 코리아에서 기술 지원과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고, 고객분들을 대상으로 장비 교육이나 기술 지원, 그리고 실제 측정과 관련된 상담 등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내용도 실제 고객분들이 가장 많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 위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리골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시작드리고자 합니다. 리골은 오실로스코프, 파형 발생기, 전원 공급기, 멀티미터뿐만 아니라 RF 스펙트럼 분석기, 그리고 네트워크 분석기, RF 파형 발생기 등 다양한 전자 계측 장비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오늘은 이 장비들의 특정 제품을 소개드리기보다는 계측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계측기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실 거고요. 그 다음엔 오실로스코프와 파형 발생기에 대한 것, 그다음 세 번째는 디지털 멀티미터에 대한 내용, 네 번째는 DC 전원과 DC 로드에 대한 내용, 이렇게 네 가지의 내용을 한 시간에 걸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Q&A 시간도 준비되어 있으니 평소 측정을 하시면서 어려우신 부분이 있으셨다든지 아니면 문의사항이 있으셨다면 채팅에 남겨주시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계측기의 역할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개발에서 계측기는 단순히 측정 장비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입니다. 이 계측기의 역할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 하나로 전체적인 오늘 내용을 거의 다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전자실험실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테스트 회로에다가 신호를 만들어서 보내주는 신호 발생 파트를 담당하는 함수 발생기, 그리고 그 테스트 회로가 구동될 수 있도록 전원을 공급해주는 DC 전원, 그리고 이 테스트 회로에서 나오는 신호들이 실제로 어떻게 나오는지 측정을 하게 해주는 오실로스코프 혹은 멀티미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단으로 나누어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신호를 만든다, 전원을 공급한다, 측정한다. 사실 전반적인 부분은 이 세 단계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 세 단계를 신호 발생, 전원 공급, 신호 측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측기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신호 발생, 전원 공급, 신호 측정에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측기의 역할을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호를 발생해주는 장비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파형 발생기는 신호를 발생해주는 역할을 하고 이게 RF 단으로 간다고 하면 RF 신호 발생기 같은 장비들이 이 신호 발생 역할을 하는 장비로 갈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전원 공급 또는 부하 장비입니다. 일반적으로 파워 서플라이라고 부르는 DC 전원이 전원을 공급해주고 반대로 이 전원 공급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할 때 쓰는 전자 부하 로드 장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파트는 사실 우리가 가장 쓰기가 어렵기도 하고 잘 알아야 잘 확인할 수 있다는 신호 측정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신호 측정 파트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디지털 멀티미터, 오실로스코프가 있을 거고요. RF 분야로 가면 스펙트럼 분석기나 네트워크 분석기 같은 장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자제품 개발 과정에서는 이 세 가지 장비가 거의 함께 사용될 것 같습니다. 만약 계측기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신호를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노이즈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거의 계측기가 없다면 불가능할 것입니다.
계측기가 없다고 가정해보면 첫 번째로는 먼저 신호가 정상인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 컨트롤러에서 PWM 신호를 출력하고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 파형이 깨졌는지 아니면 주기가 정확히 나오는지를 측정을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오실로스코프를 활용하면 오실로스코프에서 실제 파형을 봐주기 때문에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노이즈 분석이 어렵습니다. 전자회로에서는 의도하지 않은 노이즈로 인해서 뭐 스위칭 전원이나 고속 디지털 신호가 원하는 신호가 나오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오실로스코프나 스펙트럼 분석기를 사용해야지만 그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전력 소비를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제품을 개발할 때는 전류 소비나 전력 소비가 굉장히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배터리 기반 장치의 경우 소비 전류가 제품의 사용 시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전력 소비를 꼭 파악해야 합니다. 이럴 때는 멀티미터나 파워 서플라이, DC 로드 등을 이용해서 전류와 전력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로 디버깅이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자회로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호가 어디에서 문제가 나는지 아니면 전압이 어떻게 나오는지 전류가 어떻게 나오는지 파형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단계적으로 확인해야지만 회로를 디버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계측기는 문제의 원인을 찾기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자 개발 환경에서는 신호를 생성하고 측정하고 전원을 공급하고 전력을 소비하는 다양한 계측기들이 함께 사용이 됩니다. 자, 이제부터 기본적인 계측기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실험실에 가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장비들일 것 같습니다. 실험실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네 가지의 장비가 필요로 한 것 같습니다. 파형 발생기, 오실로스코프, 멀티미터, DC 전원. 그래서 파형 발생기는 신호를 생성해주고 오실로스코프에서 그 파형을 확인하고 멀티미터에서 전압과 전류를 측정하고 DC 전원에서 전원을 공급합니다. 실무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스트할 때 여기에 신호를 인가해줘야 해 하면 파형 발생기를 사용한다. 회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확인해야 돼. 그럼 오실로스코프를 사용하시면 되고, 여기 나오는 전압과 전류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야 해. 하면 멀티미터. 그리고 결론적으로 DUT에 안정적인 전원을 줄 때는 DC 전원. 이렇게 해서 상황에 맞게 장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각각의 장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장비는 오실로스코프와 파형 발생기입니다. 사실 다른 장비에 비해 오실로스코프가 사용이 조금 어렵기도 하고 주의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파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실로스코프가 왜 필요한가입니다. 멀티미터는 이런 UI로 생겼죠. 보면 멀티미터는 숫자를 보여주게 됩니다. 예를 들면 5V, 3.3V 이런 값으로 나타나게 되죠. 하지만 오실로스코프는 시간에 따른 변화를 보여주게 됩니다. 전자문제의 대부분은 변화에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평균 전압이 5V인데 순간적으로 떨어지는 경우, 아니면 노이즈가 어디에 발생하는 경우, 아니면 신호가 막 찌그러져서 나오는 경우, 이런 순간들은 멀티미터는 그냥 숫자만 보여주기 때문에 절대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숫자는 멀티미터로, 시간에 따른 변화는 오실로스코프로 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실로스코프의 실제 화면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제가 레이저를 잠깐만 켤게요, 포인터를. 자, 처음 보면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수직축은 전압을 나타내고 수평축은 시간을 나타낸다. 그래서 오실로스코프는 기본적으로 시간 대비 전압을 그래프로 보여주는 장비라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전압이 위아래로 변화하고 있고 시간에 따라 반복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실로스코프를 처음 사용하실 때 이거 어떻게 읽어요? 하고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방법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한 칸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몇 칸인지만 세시면 됩니다.
오실로스코프 화면에는 이렇게 격자가 있거든요. 그리드라는 격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격자의 한 칸을 디비전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화면에는 여러 개의 디비전으로 나누어져 있고 이 디비전을 기준으로 신호의 크기와 시간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수직축에 대해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화면 아래에 지금 채널 1번 노란색이 켜져 있는 걸 보실 수 있고 채널 1번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는 요 채널 1번 창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현재는 1V per 디비전이라고 표현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의미는 세로의 한 칸이 1V를 의미한다는 것으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한 칸이 1디비전이고 이 파형은 현재 3칸 정도를 먹고 있기 때문에 1V 그러면 3칸을 먹기 때문에 3V가 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VPP의 값이 총 3V 정도를 나타내는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맨 아래쪽에 있는 V로우의 값이 이쪽으로 쭉 가서 보시면 대략적으로 0V를 나타내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위쪽에 있는 하이의 값이 오른쪽으로 쭉 가서 보면 3V 정도의 값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7V를 기준으로 0V부터 3V까지 스윙하는 3V VPP 값을 가지는 신호가 나오고 있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수평축을 한 번 더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상단을 보면 H, 호리젠탈에 대한 값이 500 나노세크 퍼 디비전이라고 표현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의미는 가로의 한 칸이 500 나노세크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파형을 보면 한 주기가 약 2칸 정도를 먹고 있어서 500 나노세크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1 마이크로세크, 즉 이 신호의 주기가 1 마이크로세크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기를 알면 주기분의 1이 주파수이기 때문에 주파수도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신호의 주기는 1MHz다라고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실로스코프 기본 화면에 대한 이해가 됐다면 이번에는 오실로스코프를 사용하기 전에 어떤 것들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실로스코프를 사용할 때 몇 가지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디폴트 셋업입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장비가 기본 설정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만약 내가 그 장비를 계속하고 있었다면 디폴트 셋업을 할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다른 사용자와 함께 사용한다고 하면 사용하기 전에 디폴트 셋업을 반드시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이전에 누군가가 사용했던 설정이 남아있을 때 만약에 내가 그대로 설정을 하게 되면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값이 남들이 설정해 놓은 설정에 의해 쉽게 달라질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내가 설정하지 않은 부분에 의한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을 하시기 전에 디폴트 상태로 초기화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프로브 컴펜세이션입니다. 프로브 보정이라고도 부르죠. 프로브와 오실로스코프와 입력 회로가 서로 정확하게 매칭되지 않으면 파형의 왜곡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프로브 보정을 통해 정확한 측정 상태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프로브 어테뉴에이션, 그 감쇄값을 설정해 주는 것입니다. 모든 프로브는 그 각자의 역할에 맞추어 어테뉴에이션 값을 설정해 주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패시브 프로브의 경우 1x, 10x 등의 값이 있고 더 높은 고전압 프로브의 경우 200x, 1000x 이렇게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프로브는 실제 전압값을 10배 줄여서 받아오는데 우리가 그냥 1x라고 설정해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경우 전압이 10배 틀리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면 측정값이 틀린 게 아니라 설정값이 틀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가 실습을 하면서 한번 다시 같이 체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프로브 보정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브 보정은 꼭 확인해 주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프로브를 꽂으셨을 때 이렇게 오실로스코프 우측에 프로브 보정 단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정 단자에 연결을 해주게 되면 프로브에 대한 값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끝이 뾰족하게 나온다면 오버 컴펜세이티드 된 상태이고 이렇게 뭉툭하게 나온다면 언더 컴펜세이티드 된 상태입니다. 이건 회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 캐패시터의 값을 제대로 맞추어 주지 못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프로브의
제공되게 되는 이런 드라이버를 가지고 이 단자를 조절해서 correctly compensated 상태를 만들고 오실로스코프를 사용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초기 세팅을 끝냈다면 값을 어떻게 받아올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실로스코프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이 가장 쉽게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은 오토 버튼입니다. 누르면 자동으로 전압, 시간, 트리거 등이 맞춰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기능만 써서는 더 고급적인 기능을 사용할 수는 없겠죠. 오토를 누르는 게 익숙해지셨다면 반드시 수동 조정을 통해서 더 내가 나은 값으로 볼 수 있게끔 조정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조작에 대한 방법은 이렇게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수직축에 대한 조절입니다. 수직축 스케일 노브를 조절하고 수직축 위치 노브를 조절해서 내가 원하는 파형의 그 높이가 나올 수 있도록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수평축 스케일을 돌려서 내가 원하는 주기만큼의 파형이 나오도록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트리거인데요. 트리거는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트리거는 파형을 고정시키는 기준점이 됩니다. 트리거가 없으면 파형이 계속 흔들리게 됩니다. 따라서 트리거는 화면을 멈추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잡아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또한 실제 데모에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제 파형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양한 파형들이 섞여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사인파, 사각파, 삼각파. 이 중에 정상 신호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설계 의도에 따라 그 파형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이 파형이 정상인지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파형들을 파형 발생기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테스트를 위해서 특정 신호를 만들어야 하는 경우에 파형 발생기를 사용할 수 있고요. 파형 발생기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신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걸로는 사인파, 삼각파, 펄스파 등이 있을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복합된 파, 펄스파 등을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호의 주파수, 진폭, 오프셋 등을 조절하면서 회로의 동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잠시 후 실습을 통해서 간단한 파형 생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신호의 진폭입니다. 앰플리튜드 값. 그리고 두 번째는 프리퀀시, 신호가 1초 동안 얼마나 반복되는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프셋, 신호의 기준 전압을 의미하겠고요. 네 번째는 듀티 사이클이라고 해서 이거는 펄스파를 만드실 때 주로 나오는 개념인데요. 신호가 하이의 상태를 유지하는 비율입니다. 왜 알아야 하냐고요? 이걸 알아야지 그 신호가 정상인지 이상이 있는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 주파수가 틀리면 클럭에 문제가 생기고, 듀티가 이상하면 PWM 신호에 오류가 있는 것이고, 오프셋이 이상하면 어딘가에 바이어스에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파형을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 실습으로 넘어가서 지금까지 오실로스코프와 파형 발생기에 대해 이야기한 것들을 직접 실행해보는 단계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오실로스코프와 파형 발생기를 보실 수 있고요. 좌측이 파형 발생기, 그리고 우측이 오실로스코프가 나와 있는 화면을 볼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실로스코프 초기 세팅에 대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사용 전에는 디폴트 버튼을 눌러서 아무도 설정하지 않은 초기 세팅 상태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값이 안 나오는 것처럼 보이실 수 있는데요. 그때 오토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일반적인 값이 나올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프루브 보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채널 1번 단자에 이렇게 프루브 보정할 수 있는 보정 단자를 연결해 두었습니다. 이 보정 단자를 연결해 둔 채로 파형을 보면서 이렇게 드라이버로 나사를 조절하게 되면 이렇게 뭉툭하게 된 경우 언더 컴펜세이션 된 상태이고 이렇게 뾰족하게 된 경우 오버 컴펜세이션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얘를 정확한 사각파가 나올 수 있도록 맞추어 주시면 프로브의 영향으로 인한 측정이 문제가 생기는 걸 없앨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프로브 보정에 대해서는 사용하실 모든 채널에 대해서 이렇게 프로브 보정을 진행을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세 번째로 아까 설명드렸던 프로브 어테뉴에이션 값에 대한 설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채널 설정으로 들어가서 프로브 버튼을 누르고 들어가시게 되면 프로브에 대한 설정 화면이 뜨게 되는데요. 그 화면에서 프로브 어테뉴에이션 값이 잘 나와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RP3500A라는 프로브가 10X로 들어오는 패시브 프로브를 사용하였고, 이거는 저희 리골 프로브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인식되어서 10X가 알아서 선택되고 비활성화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타사의 프로브를 이용하신다거나 아니면 패시브 프로브, 자동적으로 인식되지 않는 것 등을 사용하실 때에는 어테뉴에이션 값을 이렇게 확인하시어서 실제로 변경해 주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초기 세팅에 대해 맞춰봤다면 이번에는 실제로 저희 데모보드를 이용해서 신호의 값을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DS6000이라고 하는 데모보드에서 나오는 사인 파형과 노이즈 사인 파형을 각각 1번, 2번 채널에 연결하고 오토 버튼을 눌러서 신호가 예쁘게 나올 수 있도록 잡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실로스코프에서 수직축, 수평축, 트리거에 대한 세팅을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1번, 2번 채널이 비슷한 레벨로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를 좀 더 편하게 비교하기 위해서 수직축 스케일과 오프셋을 조절해서 위아래로 파형을 놔두고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채널을 선택하고 앰플리튜드 조절을 위해서 수직축 스케일을 조절한 후에 다음과 같이 오프셋을 조절할 수 있는 노브를 돌려주게 되면 이렇게 위아래로 파형을 놔두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평축도 한번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평축 스케일 노브를 돌리게 되면 더 많은 주기가 들어오거나 더 적은 주기가 들어오도록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도 내가 파형을 어느 수준에서 보고자 하는지에 맞추어 수평축 조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트리거입니다. 트리거는 트리거 탭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로 소스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는 소스가 채널 1번으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때 트리거 노브를 조절하게 되면 트리거 노브의 레벨에 따라서 그 트리거가 지금은 잡혀있지 않아서 이렇게 흔들리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신호의 절반 정도로 레벨을 잡아서 트리거를 고정해서 파형이 안정적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트리거 버튼에서 채널 2번으로 소스를 한번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 채널 2번에 대한 것을 기준으로 트리거가 잡히게 되고 이때도 노브를 돌려서 레벨을 맞추어 주게 되면 안정적으로 신호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실로스코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면 이번엔 파형 발생기에 대한 설정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까지 연결되어 있던 프로브를 뽑고 파형 발생기의 1번 채널에서 나오는 신호를 BNC로 연결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형 발생기에서는 주파수, 진폭, 오프셋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파수 부분을 눌러 사인 파형에 현재 1MHz를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폭 부분을 눌러 5V로 설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오프셋은 1V로 기준점을 1V로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널을 ON 해주게 되면 파형이 나오게 되고 오실로스코프에서 오토 버튼을 누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 원하는 파형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주파수, 진폭, 오프셋에 대한 내용을 받고 한 가지 남은 게 듀티 사이클이었죠? 그러면 듀티 사이클을 보기 위해 펄스 파형으로 한번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듀티 사이클이 50%로 설정되어 있는 펄스파가 동일하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 듀티 사이클을 30% 정도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쨌든 하이의 비율이 30% 정도가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파형 발생기와 오실로스코프는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초기 세팅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어서 다음 파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오실로스코프에 대해 살펴보았다면 이번엔 멀티미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멀티미터는 가장 기본적인 장비이지만 가장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가장 많이 실수하기도 하는 장비인 것 같습니다. 멀티미터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DC 전압, 잠시만요. 화면이 가려주실 것 같아서. DC 전압, DC AC 전압, 그리고 DC AC 전류, 저항, 연속성, 다이오드 주파수 등. 하지만 실무에서는 거의 90%가 전압, 전류, 저항 정도를 사용합니다. 나머지도 특수한 상황에서는 많이 사용하시겠지만 주로 보면 저항, 전류, 전압을 측정하기 위해 많은 것을 사용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가장 사고도 많이 납니다. 전압 측정과 전류 측정은 연결의 차이가 가장 큽니다. 전압은 병렬로 연결해서 측정하고 전류는 직렬로 연결해서 측정해야 합니다. 전류를 측정할 때 단자를 바꾸어 줘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보시는 것처럼 전압은 이렇게 전압용 단자가 따로 있고 전류는 전류용 단자가 따로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설정 문제가 아니라 측정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전압은 두 지점 차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회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아주 높은 저항 상태로 측정하기 때문에 병렬로 측정하게 됩니다. 반대로 전류는 흐르는 양을 직접 측정하기 때문에 회로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직렬로 연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부 저항이 매우 낮습니다. 멀티미터는 전압 모드는 거의 회로에 영향이 없고 전류 모드는 회로의 일부가 되어서 측정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 연결 때문에 문제가 잘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전류 모드 상태에서 전압처럼 병렬로 연결하게 된다면 거의 쇼트가 나기 때문에 장비에 퓨즈가 나가거나 회로가 손상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유의하셔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실습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시는 것과 같이 원래는 탁상형의 디지털 멀티미터이나 이렇게 핸들러형으로 포터블 시리즈로 들고 다닐 수 있는 디지털 멀티미터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 디지털 멀티미터를 이용해서 저희가 전압, 전류, 저항을 재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첫 번째로 전압을 측정하기 위해 전압 모드로 설정을 해두었고요. 그래서 전압 모드 측정 단자에다가 각각을 연결해 주었습니다. 오늘을 측정할 것은 간단하게 이제 빵판에다가 이렇게 저항을 연결해 두었고 저희가 여기에 전원을 인가해 주어서 저항의 전원이 얼마나 흐르는지를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압 측정 시에는 병렬로 측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연결도를 살짝 보여드리면 전원이 인가하고 그 전원이 저항으로 연결되고 저항 옆에서 단자를 빼서 그 저항을 측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압에 연결해 두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파워 서플라이에 1V의 신호를 주어서 220옴 저항에 어떤 값이 측정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1V의 전압이 인가되고 그 전압이 그대로 측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1V에 가까운 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류로 변경해서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류로 측정하실 때 가장 큰 주의사항은 첫 번째로는 전류 모드로 변경할 것, 두 번째로는 전류 측정용 모드로 연결을 변경할 것, 세 번째는 어떤 식으로 연결해 주어야 하는지입니다. 이번에는 전원이 인가되고 전원이 들어가는 그 선을 뽑아서 이제 디지털 멀티미터의 전류 노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전류 노드의 마이너스 부분이 다시 저항 쪽으로 들어가게 되고 저항의 끝부분은 다시 전원으로 이렇게 인가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압 측정 시에는 병렬로 연결을 해줬다면 전류 측정 시에는 이렇게 직렬로 연결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전압을 켜서 실제로 전류가 잘 측정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20ohm짜리 저항에 1V를 인가해 주었기 때문에 1V 나누기 220ohm을 했을 때 4.5mA 정도가 잘 측정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항을 실제로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항 측정 시에는 저항 모드로 변경을 해주시고 이렇게 저항을 측정하실 수 있는 저항 단자에 연결해 주신 후에 전원을 인가하지 않고 저항을 측정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전원이 인가되는 경우 장비나 DUT에 손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전원을 인가하지 않고 저항을 재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20ohm짜리를 측정할 거기 때문에 확인하셨을 때 0.218kΩ이 확인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디지털 멀티미터 측정에 대한 부분을 공유해 드렸습니다. 디지털 멀티미터에 대한 실습 부분이 진행되었다면 이어서 DC 전원과 로드에 대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DC 전원과 DC 로드입니다. 이건 초보자분들이 생각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장비입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장비이기도 합니다. DC 전원 파워 서플라이는 단순히 전원을 공급하는 장비가 아닙니다. 안정적으로 전원을 공급하면서 전압을 제어하고 전류를 제한하는 장비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전류 제한입니다. 전류 제한을 걸지 않고 테스트하게 되면 부품 손상이나 보드 손상 혹은 재작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에 앞서 보험을 들듯 전류를 제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파워 서플라이를 사용할 때는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이해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CV 모드. CV 모드는 컨스턴트 볼테이지 모드입니다. 이 모드는 전압을 유지하는 모드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드에서는 사용자가 설정한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그리고 회로가 필요로 하는 만큼의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파워 서플라이를 5V로 설정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파워 서플라이는 항상 5V를 유지하려고 하고 전류는 연결된 회로의 특성에 따라 자연스럽게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회로는 10mA를 사용할 수도 있고 다른 회로는 100mA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즉 CV 모드에서는 전압이 기준이 되고 전류는 부하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두 번째는 CC 모드, 컨스턴트 커런트 모드입니다. 이 모드는 전류를 제한하는 모드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정상 상태에서는 CV 모드로 동작하거나 하지만 만약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CC 모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CC 모드가 좋은 걸까요? 아닙니다. 좋은 게 아니라 보호 상태에 들어간 겁니다. 이 모드에서는 반대로 전류를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전류 제한을 20mA로 걸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회로에서 20mA보다 더 많은 전류가 흐르려고 하면 파워 서플라이는 전압을 낮춰서 전류가 20mA 이상 흐르지 않도록 제한하게 됩니다. 즉 CC 모드에서는 전류가 기준이 되고 CV 모드에서는 전압이 기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모드는 사용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회로 상태에 따라 파워 서플라이가 자동으로 전환합니다. 일반적으로는 CV 모드로 동작하다가 전류가 설정한 한계에 도달하게 되면 CC 모드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이 기능은 DUT를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LED를 테스트한다고 가정했을 때 LED는 전류에 매우 민감한 소자이기 때문에 전류가 너무 많이 흐르게 되면 LED가 바로 손상됩니다. 그래서 파워 서플라이에 전류 제한을 설정해 놓고 전류가 설정한 값 이상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 자동으로 CC 모드로 동작하면서 LED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류 제한 기능은 회로 테스트에서 매우 중요한 보호 기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V 모드는 전압을 유지하는 모드이며 CC 모드는 전류를 제한하는 보호 모드다 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파워 서플라이의 기본적인 동작과 CV, CC 모드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실까요? 파워 서플라이에 5V를 이제 설정해서 인가를 해주었는데 실제 DUT를 측정해보니 5V가 아니라 4.8V가 나오는 경우입니다. 처음 이런 상황을 겪으면 장비가 이상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경우 대부분 장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배선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배선에서 일어나는 전압 강화 때문에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간단한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파워 서플라이가 5V를 출력하도록 설정을 했고 케이블을 통해 DUT에 전원을 공급한다고 가정했습니다. 이때 케이블이나 연결선에는 굉장히 작은 저항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DUT가 전류를 소비하게 되면 이 저항 때문에 전압이 일부 떨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DUT가 1A 정도의 전류를 사용한다고 가정하고 케이블이 저항이 0.2옴 정도가 생겼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전압 강화는 1 곱하기 0.2가 되기 때문에 0.2V 정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5V의 전압을 인가했지만 실제 DUT에서는 4.8V의 전압이 인가되는 것을 보실 수 있겠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능이 바로 리모트 센스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파워 서플라이는 출력 단자가 아니라 DUT 지점에 있는 전압을 실제로 측정하게 되고 만약에 5V가 아니라 4.8V다 라고 측정되게 되면 파워 서플라이가 출력을 약 5.2V 정도로 높여서 케이블 전압 강화를 보강하여 5V가 로드에 직접 걸릴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이 기능은 특히 케이블 길이가 긴 경우나 전류가 큰 경우 혹은 정밀한 전압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 중요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 서플라이를 사용할 때는 필요한 경우 리모트 센스 기능을 활용하면 DUT에 보다 정확한 전압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원을 공급하는 장비인 파워 서플라이에 대해 알아보았다면 반대로 전원을 소비하는 장비인 DC 로드에 대해서도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C 로드는 일렉트릭 로드, 말 그대로 전력을 소모하는 장치입니다. 예를 들어 파워 서플라이가 잘 만들어졌는지 혹은 배터리가 잘 만들어졌는지 혹은 실제 장비 대신 부하를 만들어서 전류를 흘려보는 역할을 할 때 이런 DC 로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즉 파워 서플라이가 전력을 공급하는 장비라면 일렉트릭 로드는 전력을 소비하면서 테스트를 수행하는 장비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렉트릭 로드는 다양한 테스트에서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배터리를 테스트할 때나 일렉트릭 로드를 사용해서 일정한 전류로 배터리를 방전시키면서 배터리의 용량이나 성능을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파워 서플라이를 테스트할 때 파워 서플라이가 실제로 얼마나 안정적으로 전류를 공급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렇게 로드를 연결해서 다양한 부하 조건을 만들어서 테스트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댑터나 전원 모듈 같은 제품의 성능을 평가할 때도 이렇게 DC 로드를 사용하면 다양한 부하 상태를 시뮬레이션해서 테스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실제로 연결을 해서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위에 있는 장비는 DC 파워 서플라이, 아래에 있는 장비는 DC 로드로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는 이 테스트를 하기 위해 DC 파워 서플라이의 2번 채널에 2번 채널과 DC 로드를 연결해 두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DC 파워 서플라이를 설정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전류 제한을 걸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화면에 오버 볼테이지 프로텍션 OVP 그리고 오버 커런트 프로텍션 OCP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DUT에 인가할 때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전압과 전류가 이 이상은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지점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OVP가 2V로 OCP가 1.5A로 작성되어 있고요. 옆에 이렇게 스위치 버튼을 눌러
이렇게 ON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한 번만 껐다 켜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해서 반드시 OFF가 아니라 ON된 상태로 사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파워 서플라이를 설정하셨다면 이 파워 서플라이를 테스트하기 위한 로드를 설정해 주셔야 되는데요. 로드 설정은 굉장히 쉽습니다. 현재는 CC 모드로 되어 있고요. CC 모드에서 이 장비가 최대 1A를 당겨올 수 있도록 1A라고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1A로 설정을 해서 이제 측정을 하고자 할 때는 로드를 먼저 켜고 이제 파워 서플라이를 켜서 전원을 인가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1A, 최대 1A의 전류값이 나오면서 이 로드가 1A까지 당겨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전압은 1V, 전류는 1A로 설정을 했는데 얘는 전압은 0.055V고 1A면 CC 모드로 변경된 걸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류를 최대한 당겨가면 CC 모드로 변경돼서 사용된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설정한 값보다 높은 전류가 나가야 되는 경우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DC 파워 서플라이에서 오버커런트 프로텍션은 1.5V, 1.5A로 되었는데 세트에서 1.6A를 출력해 보겠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로드도 2A 정도로 값을 변경해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드를 먼저 켜주고 전원을 딱 켜주게 되면 이게 알아서 오버커런트 프로텍션에 걸리게 되면서 이렇게 DC 파워 서플라이가 꺼지게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로드도 한번 꺼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오버커런트 프로텍션은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DUT를 보호할 수 있는 장비이기도 하면서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용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실습에 대한 내용을 마쳤고 이제 마무리하는 내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정리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장비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마무리하면서 실수하지 않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다시 안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을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 내용에서 가장 요것만 기억해야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프로브를 사용하셨을 때 감색값을 설정하기. 이게 틀리면 측정된 전압값도 다 틀리게 됩니다. 두 번째로 멀티미터 측정할 때 연결 단자 확인하기. 이걸 실수하게 되면 어쨌든 장비나 회로에 바로 손상이 오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전류 제한하기. 이거 안 하면 보드가 탈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오버 커런트 프로텍션을 통해서 DUT를 보호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만 지켜도 값은 확실하게, 사고는 안 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세미나에서는 전자개발 환경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계측기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전자실험실에서 계측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전체적인 구조를 살펴보았고, 그 다음으로는 오실로스코프와 파형 발생기를 통해 신호를 생성하고 측정하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또한 디지털 멀티미터를 이용해서 전압과 전류를 측정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파워 서플라이의 CVCC 동작, 리모트 센스 기능, 그리고 DC 로드의 역할까지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계측기의 기초 개념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었습니다. 장비를 따로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의 흐름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세미나가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 세미나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세미나에서 계측기의 기본 개념을 간단히 소개해 드렸다면 다음 세미나부터는 조금 더 실습 중심의 심화 교육, 그리고 더 앞서 고급화된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교육은 두 가지 트랙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오실로스코프 기초 운용 및 자동화 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오프라인으로 약 3시간 정도 진행되는 실습 중심의 교육이고, 오실로스코프의 기본 동작을 직접 확인하고 맵뷰를 이용해서 자동화하는 방법까지 다룰 예정입니다. 특히 계측기 자동화에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RF 기초 및 스펙트럼 분석기 운용 세미나입니다. 이 세미나는 오늘과 동일한 방식으로 온라인으로 1시간 동안 진행될 것 같으며 RF 측정에 필요한 기본 개념과 스펙트럼 분석기의 기본 운영 방법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이 세미나에 대한 소개 내용은 등록해주신 이메일로도 함께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측기는 단순한 장비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도움되는 장비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보지 못한다면 해결하지 못하고, 측정을 못하면 원인을 못 찾고, 분석을 못하면 그 문제가 반복됩니다. 따라서 계측기가 중요합니다. 혹시 지금 장비들을 사용하시면서 측정이 잘 안 된다고 하시거나 결과가 이상하시거나 장비 사용이 어렵다 이런 경험이 있으시면 편하게 채팅창에 문의사항을 공유해 주시면 해당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실로스코프 스펙에 대역폭이 명시되어 있는데 실제로 측정을 그 대역폭까지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 대역폭의 특정 퍼센트까지 측정 신뢰도를 보장해 주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대역폭은 일반적으로 신호가 마이너스 3dB 정도 깎이는 지점을 대역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1GHz의 신호를 1GHz의 대역폭으로 측정하게 되면 그 신호가 만약 1V 값이 나온다고 하면 실제로 측정되는 값은 0.7V 정도가 측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만약에 뭐 신호를 다 정확하게 볼 필요는 없고 그냥 신호가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만 보고 싶어 하면 대역폭과 관계없이 대역폭을 딱 맞추어서 설정을 해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내가 이 신호의 모양까지 다 확인을 하고자 하신다고 하면 그 경우에는 고려하실 수 있는 게 샘플링 레이트입니다. 샘플링 레이트는 보통 5배 이상, 그리고 펄스파의 경우 10배 이상까지 잡아야지만 내가 원하는 신호의 그 파형 그 그림 자체를 문제없이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고자 하는 오실로스코프를 선택하실 때는 그 파형의 기준으로 되는 주파수 기준으로 대역폭과 샘플링 레이트 두 개를 직접적으로 고려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역폭은 신호의 레벨이 조금 낮춰진 상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충분히 한 2배에서 5배 정도 고려해 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파형 모습까지 제대로 보기를 원하신다면 샘플링 레이트를 5배에서 10배까지 고려해 주시는 게 좋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리골에서 추천하는 범용 계측기는 어떤 게 있고 타 브랜드 대비 어떤 장단점이 있나요? 이런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리골의 계측기의 가장 큰 장점은요. 누구나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사실 오실로스코프가 예전에는 사실 금액도 굉장히 높고 사용자들이 사용하기 굉장히 어려웠던 장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리골은 그 두 가지를 좀 타파하는 브랜드라고 생각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금액이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보통 개인적인 사용자들도 쉽게 구비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두 번째는 그런 사용자들도 쉽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다양한 교육용 컨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리골 코리아 유튜브로 들어가시면 오실로스코프 사용법에 대한 내용을 28강으로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은 세미나 등을 통해서 기본적인 개인 사용자들도 어렵지 않게 오실로스코프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 문턱을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리골은 그 부분이 가장 잘 되어 있는 장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추천하는 범용 계측기는 사실 최근에 나오는 제품들은 DHO, MHO 라인이 12비트의 수직 해상도를 갖고 있기도 하고 일부 시리즈는 이렇게 포터블한 형태로 어쨌든 사용하시기 더 편리하게 나오는 제품들도 있고 그리고 대역폭이 넓어지더라도 요 정도 사이즈로 배톨더를 이용해서 포터블한 형태로도 쓰실 수 있어서 추후에 대역폭이나 샘플링 레이트 등을 고려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더 구체적으로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휴대용 오실로스코프 시리즈는 휴대용 배터리를 사용해서 쓸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저희가 디지털 멀티미터로 되어 있는데 이 또한 오실로스코프도 동일한 사이즈로 나오고 있어서 이걸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얘도 현재 뒷면을 보시면 USB-C 타입 단자로 측정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원래는 이제 AC 전원 이용해서 쓰셔도 되고 이렇게 휴대용 배터리를 이용하셔서 휴대용 배터리를 연결해 주시게 되면 이렇게 지금 USB-C 타입으로 되어 있는 휴대용 배터리를 이렇게 좀 보관하실 수 있는 단자에 넣어서 이렇게 들고 다니실 수 있도록 나와 있고요. 휴대용 오실로스코프 시리즈는 다 요 크기 형태로, 요 형태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나와 있습니다. 홀더랑 배터리의 경우 별도로 구매하셔야 하고요. 홀더의 경우 저희가 리골에서 직접 제작하고 있는 거는 아니고, 저희 대리점에서 제작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별도로 판매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믹스드 시그널로 오실로스코프로 자동차 정비할 때 사용하는 것 같은데 DHO804로도 가능할까요? 일반적으로 자동차에 대한 간단한 부분을 보실 때 DHO800도 많이 사용하시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오실로스코프에서 꼭 봐야 하는 기능이 있다고 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 쪽에 한번 공유를 해주시면 그게 DHO800으로도 가능한지 혹은 어떤 네, 캔 통신값도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디코딩에 대한 내용에서 캔 FD를 분석하실 수 있는 기능이 있으시고요. 요거는 추후에 저희가, 남겨주신 분께 메일로 그 방법에 대해서 좀 같이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세미나가 끝나면, 설문조사 링크를 보내드릴 건데요. 남겨주셨던 요 문의사항 구체적으로 한번 다시 남겨주시면 저희가 개별적으로 다 메일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완선테크 사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DH800 시리즈는 디지털 신호 측정은 안 되시고요. DH900 시리즈에만 그 로직 프루브가 포함되어 있어서 지금 측정하실 때 디지털 신호가 필요로 하시는지 아니면 그냥 아날로그 신호만 측정이 필요한지를 확인하셔가지고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한 오실로스코프에서 지원하는 채널 수보다 한 번에 더 많은 신호를 측정 비교하고 싶을 때 오실로스코프를 두 대로 듀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유료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지 않고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 대로 오실로스코프를 듀얼로 사용은 하실 수 있고 뒤편에 레퍼런스 단자를 통해서 두 개를 연결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오실로스코프에 측정하시는 것보다 확연하게 어쨌든 신호가 서로 레퍼런스 클럭 또한 이 케이블을 통해서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대한 차이가 존재하게 되고요. 이를 소프트웨어로 불러와서 같이 보신다고 가정했을 때도 그 타이밍이 완벽하게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천드리는 첫 번째 방법은 저희 이제 제품 중에 최대 8채널짜리 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가격에 무리가 되시지 않는다고 하면 8채널짜리 오실로스코프를 고려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래도 난 안 되겠다, 듀얼로 봐야겠다 하면 약간의 시간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꼭 고려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캔 통신은 디지털 신호인가요? 캔 통신은 저희 프로브로 아날로그 신호로도 받아서 보실 수 있고 만약에 여러 디지털 신호 채널로 나오는 경우 어쨌든 디지털로 나오냐 아날로그로 나오냐 나오는 단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디지털 로직 프로브를 통해서도 찍어서 보실 수 있고 아날로그 채널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미나가 끝나면 설문조사 링크를 보내드릴 건데요. 그거에 대한 피드백도 남겨주시고 추후에 궁금하신 사항은 거기에 답변으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개별적으로 다 연락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 세미나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